미국의 어느 요양원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는 죽음을 앞둔 노인들을 수천 명 넘게 돌보면서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목록의 맨 위에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다는 후회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후회를 말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녔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꾸렸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좋은 평판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자신은 평생 남의 시선과 기대에 맞추어 사느라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른 채 생을 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간호사는 이 기록을 책으로 엮어 펴냈는데 출간 이후 전 세계 많은 독자들이 자신의 이야기 같다며 공감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남의 시선에 맞춰 살아온 인생에 대한 뒤늦은 후회는 특정한 몇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삶의 무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남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된 것일까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패 끼치지 말라고 배웠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튀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학교에서는 단체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졌고 직장에서는 튀지 않고 조직에 잘 맞추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생각보다 남의 시선을 먼저 살피는 법을 배우며 자라온 것입니다. 오늘은 아들러 심리학이 말하는 남의 눈치 그만 보고 사는 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눈치를 보는 것은 사실 생존 본능이었다는 것입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인류의 조상들은 수만 년 동안 작은 무리를 이루어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무리에서 배척당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혼자서는 맹수를 피할 수도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무리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의 기대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을 생존의 필수적인 능력으로 각인시켜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집단의 분위기를 재빨리 파악하는 능력은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을 살아남게 해준 소중한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이상 무리에서 쫓겨나면 죽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뇌는 여전히 원시 시대의 경보장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으면 마치 생존이 위협받는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어느 직장인은 상사가 아주 잠깐 얼굴을 찌푸린 것을 보고 하루 종일 자신이 뭔가 잘못했는지 곱씹으며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상사가 다른 일 때문에 인상을 쓴 것이었지만 그의 뇌는 그것을 자신을 향한 위협 신호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내가 보낸 메시지에 아무도 답을 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지고 모임에서 누군가 나를 힐끗 쳐다보기만 해도 내가 뭘 잘못했나 곱씹게 됩니다. 이 모든 반응의 뿌리에는 무리에서 소외되면 위험하다고 여기던 원시시대의 경보장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치를 보는 것은 우리의 나약함이 아니라 오래된 생존 본능이 지금 시대와 맞지 않게 작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가 보이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만 년을 이어온 인류의 뇌가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본능을 그대로 따르느냐 아니면 지금 시대에 맞게 조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눈치라는 감정 앞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뇌가 지금 과도하게 경보를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걸음 물러나 살펴보는 습관만으로도 불필요한 불안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정욕구라는 감옥에 관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많은 고통이 인정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사상을 알기 쉽게 풀어낸 책 미움받을 용기에서 저자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는 우리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순간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는 행동인지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어느 여성은 결혼 후 20년 넘게 시댁의 기대에 맞춰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썼습니다.
명절마다 완벽한 상차림을 준비했고 시댁 어른들의 말씀에 한 번도 토를 단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참 착한 며느리라고 칭찬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인생은 결국 타인의 인생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의 이론에서는 이것을 인정 욕구의 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소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표현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자체를 완전히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욕구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최우선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정을 받으면 기쁘고 좋지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 삶의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은 삶의 부수적인 보너스일 뿐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들러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인정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린다면 그것은 감옥에 스스로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가 무엇이었는지조차 곧바로 대답하지 못해 스스로도 놀랐다고 합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의 취향과 욕구를 묻는 질문 자체를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가족이 원하는 메뉴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골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아갔다고 말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이런 변화의 시작을 과제 분리라고 부릅니다. 내가 점심 메뉴를 내 마음대로 골랐을 때 가족이 서운해한다면 그 서운함은 가족의 감정이지 내가 책임져야 할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원리를 삶의 여러 순간에 적용하다 보면 어느새 더 큰 결정 앞에서도 남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힘이 길러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눈치를 보는 습관이 오히려 관계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항상 남의 눈치만 보며 맞춰주는 사람이 오히려 관계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회사의 팀장은 부하 직원들의 의견에 늘 맞춰주고 갈등이 생기면 자신이 먼저 양보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직원들은 그를 편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 만만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시는 쉽게 무시되었고 회의에서 낸 의견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회사의 다른 팀장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고 때로는 부하 직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그를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두 팀장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늘 물러섰고 다른 한 사람은 필요한 순간에는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지켰다는 태도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지나치게 맞춰주는 태도가 상대방에게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낮은 사람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변에 보내는 셈이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를 지키기 위해 눈치를 본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실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낳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부부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늘 배우자의 기분을 살피며 맞춰주기만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배우자에게 편한 사람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때로 갈등이 생기더라도 결국 더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존중은 맞춰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사례들이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이 원리는 자녀 교육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부모가 아이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면 아이가 부모를 더 존경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한계를 분명히 그어주는 부모를 아이들이 더 신뢰하고 따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본질이 맞춰줌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일관성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네 번째, 미움받을 용기는 이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기적으로 구는 것과 혼동합니다. 그러나 아들러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는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과 타인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란 이 공동체 감각을 저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나 자신의 진심을 왜곡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던 남성은 매번 무리한 부탁도 거절하지 못해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어렵겠다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 돕게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진심 어린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치고 소진된 상태로 억지로 하는 봉사보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다하는 봉사가 결국 상대방에게도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희생해가며 자녀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신이 지쳐 쓰러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베푸는 사랑이야말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아들러의 공동체 감각 개념은 말해줍니다. 이처럼 미움받을 용기는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가 아니라 진짜 나로서 관계를 맺어가는 용기인 것입니다. 아들러의 관점에서 보면 이기심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욕구만 채우는 것이지만 미움받을 용기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면서도 여전히 타인과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아들러는 진정한 자립이란 타인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대등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눈치를 보며 맞춰주기만 하는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종속적인 관계이고 이는 오래 지속될수록 양쪽 모두에게 건강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5번째, 눈치 대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법입니다. 남의 반응을 살피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느 은퇴한 공무원은 평생 상사와 조직의 평가 기준에 맞추어 일해왔는데 은퇴 후에는 그런 외부 기준이 사라지자 오히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상담을 통해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정직함, 배움에 대한 열정, 가족과의 시간 같은 것들을 적어보면서 이후로는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남들이 어떻게 볼지가 아니라 이 선택이 내가 세운 기준에 맞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훨씬 홀가분한 마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문장으로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막연히 나답게 살자고 다짐하는 것보다 나에게 중요한 가치 3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그것을 판단의 나침반으로 삼으면 남의 눈치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따라 살아가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잠깐 멈추어 이것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하는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어느 상담 전문가는 이를 두고 일시정지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즉각적으로 남의 기대에 맞춰 반응하기 전에 단 몇 초라도 멈추어 자신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눈치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따라 사는 근육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잠깐의 멈춤이 어색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남의 반응에 즉각 휘둘리던 예전의 패턴에서 벗어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확인한 뒤 행동하는 사람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게 됩니다. 6번째, 인생 후반전에는 나답게 사는 연습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행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지혜로도 새겨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는 많은 역할과 책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남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야 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 우리에게는 비로소 그 눈치의 굴레에서 조금씩 벗어날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느 노년의 화가는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만 그렸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정말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화가로서 진짜 나 자신이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삶이 왜 중요한지 이 사례가 잘 보여집니다. 그는 이제 전시회를 열 때도 사람들의 평가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 그림들은 온전히 자신에게서 나온 진심이기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그 시간을 남의 눈치를 보는데 쓰기보다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사는데 써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의 이 구절이 말하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꾸미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를 떠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결국 겉모습을 아무리 잘 꾸며도 마음속 진실함이 없다면 그 관계와 성취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일깨워줍니다. 지금까지 아들러 심리학이 말하는 남의 눈치 그만 보고 사는 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눈치를 보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래된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인정만을 좇는 삶은 결국 자유를 잃는 감옥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태도가 오히려 관계 속 존중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미움받을 용기는 이기심이 아니라 진짜 나로서 관계 맺는 용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남의 반응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인생 후반전이야말로 나답게 사는 연습을 시작할 좋은 시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남의 눈치를 보느라 미뤄두었던 나만의 목소리가 있다면 이제는 그 목소리에 조금씩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남의 눈치보다 내 안의 기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눈치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 안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